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 첫 소식, 대한민국의 앙팡 테리블, 무서운 10대 선수들이 이탈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계올림픽에서 연일 즐거운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17살 고등학생 스노보더인 최가온 선수가 대한민국의 설상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부상 투혼 속에 경기를 치른 최 선수, 스노보드 여성 하프5 종목에서 역대 최연소 수상 기록까지 갈아치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편의 영화보다 더 짜릿한 대역전극을 만들어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내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머릿속에서 계속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냥 내 런만 잘 완성하자. 그냥 그런 생각이 있어요. 첫 메달에 세계 금메달이라서 지금 아직도 꿈만 같고 너무 기뻐요. 생각보다 좀 무거워요.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2026년 동계올림픽 스키 스노보드 여자 하프5 결선에서 보신 것처럼 최가온 선수가 이 스노보드 종목 최초로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한 이 전설적 선수죠. 바로 이 클로이 킴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미국 국적의 클로이 킴은 다 아시다시피 부모가 모두 한국인 이민자입니다. 한국계의 혈투에서 국내파인 최 선수가 승리한 겁니다. 최 선수의 금메달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 첫 금메달이자 한국 스키 종목에서 나온 최초의 동계올림픽 금메달로 기록이 됐습니다. 또 2008년 11월생인 최가온 선수는 전설적인 미국의 클로이 김 선수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17세 10개월의 나이로 세운 이 종목 최연소 금메달 기록을요. 17세 3개월로 경신을 하며 새 역사를 썼습니다. 최가온 선수는요, 경기 과정에서 우리 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정말 대역전극으로 또 다른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맞습니다. 최가온 선수는 이 결선 1차 시기에서 보드가 이 슬로프 턱에 걸리는 바람에 크게 넘어졌고요. 한동안 일어나지 못해 골절 등의 부상이 있는 게 아닌지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가 투입되기도 했고요. 특히 2차 시기에 이 전광판에 Do not start, 그러니까 출전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DNS 표시가 뜨면서 한때 이 최 선수가 기권을 택한 것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 선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코치진과 현지에서 관전하던 부모님이 모두 말렸지만 최 선수는 뛰겠다며 출전을 강행했고 안타깝게도 2차 시기 역시 또 넘어지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최 선수는 메달권과는 멀어지는 듯 했는데요.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대역전극은 펼쳐졌습니다. 최 선수는 마지막 3차 시기에 5차례 점프를 모두 성공하는 기적 같은 퍼포먼스를 펼치며 그때까지 11위에서 단숨에 1위로 치고 올라갔는데요. 2번 넘어졌지만 마지막 한 번 제대로 날아오르며 올림픽 금빛 메달을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경기 모습에 해외 중계진은 이것이 올림픽의 마법 같은 순간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부상의 여파로 시상대에서도 다리를 저는 듯한 모습을 보인 최 선수는 생애 첫 올림픽 금메달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선수는 처음 넘어졌을 땐 올림픽 여기서 그만해야 하나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내 다리를 믿고 해보자며 이를 악물었다고 했습니다. 최 선수 얘기 좀 더 들어보시죠. 이번 올림픽 이렇게 끝나는 건가 생각해서 좀 많이 울기도 했는데 위에서 머릿속에서 계속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계속 이렇게 되뇌이고 해서 코치진들도 다 마이였는데 저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계속 들었는데 머릿속에서 이건 내 꿈이고 그래도 해볼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들어서 그게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올림픽인데 내가 진짜 3차전까지 다 뛰고 그리고 내 런을 다 성공하고 내려왔구나 해서 좀 감동적이고 제 스스로도 북받쳐서 좀 눈물이 나왔어요. 진짜 끝까지 한 보람이 있구나. 아빠가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금메달 걸어줬어요. 첫 부상에서의 충격이 컸던 탓에 최가온은 3차 시기를 마치고 난 뒤에도 이 등수와 점수를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금메달이 하늘이 내려준 메달이라고 기뻐하며 이제 스스로를 뛰어넘어 보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스노보드 여자 하이파이브 종목에서는요, 17살 최가온 선수의 우승으로 올해 25살인 레전드 클로이 김과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동포 선수인 클로이 김, 정작 자신으로서는 올림픽 3연패라는 대기록에 실패해서 아쉬운 결과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경기를 마치자마자 승자에게 달려가서 축하를 해주는 정말 대인배의 스포츠맨십을 보여줘서 또 다른 감동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클로이 킴은 그간 최가온이 자신의 우상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온 이 종목 레전드 선수입니다. 이 종목에서는 그동안 2018년 평창올림픽 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2연패를 달성한 절대 강자로 군림해 왔습니다. 클로이 킴은요, 이 경기를 마친 뒤 은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번 올림픽에서 3연패는 이루지 못했지만 시상식에서 최 선수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누구보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최가온 선수 역시 롤모델인 클로이 킴에게 많은 위로를 받았다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최 선수 얘기 좀 더 들어보시죠. 클로이 언니는 그냥 계속 안아주고 이제 너가 제일 잘 탄다. 막 계속 그런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해주셨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좀 1등 하길 바랬지만 속으로는 제가 스스로 클로이 언니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느껴서 내가 이 클로이 언니 이 정도로 좀 존경을 많이 했구나라는 걸 또 다시 느꼈어요. 아직도 가장 존경하는 선수고 가장 잘 타는 유명한 그런 롤모델인 것 같아요. 금빛 드라마를 쓴 고교생 스노보드 최가온, 과연 어떤 인물인지 그 개인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데요. 10대 초반부터 신동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이 종목에서 일찌감치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 최가온 선수는 스노우보드를 즐기던 아버지를 따라서 보드를 탔습니다. 한때는 이 피겨스케이팅도 배우다가 본격적으로 스노보드의 매력에 빠지면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이 세계적인 익스트림 스포츠 무대인 엑스게임 5 종목에서 14세 3개월의 나이로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우면서 신동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월드컵 시리즈에서 첫 우승을 거두며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인을 했는데요. 특히 최가온 선수는 평소에는 좀 수줍고 조용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만 시작이 되면 강한 승부욕을 보여서 승부사라는 평가가 늘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10대 초반부터 최연소 기록을 갈아세우면서 승승장구하던 최가온이었지만요. 올림픽을 앞두고서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네, 최 선수는 2년 전 스위스 락스에서 열린 월드컵 대회 준비 과정에서 허리에 큰 부상을 입어 1년간 재활에 매달려야 했는데요. 척추 골절로 수술까지 받았던 최 선수는 당시를 떠올리며 아픈 것보다 대회에 나가지 못하는 게 더 속상해 울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부상을 입은 스위스 현장에서 즉각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이때 발생한 치료비도 부상만큼이나 최 선수와 가족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이른바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준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스키협회 회장사를 맡고 있는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입니다. 당시 신 회장은 최 선수의 스위스 현지 수술비와 치료비로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를 전액 지원하면서 최 선수의 재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최 선수는 신 회장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며 올림픽 무대에서의 선전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 선수와 신 회장의 인연이 알려지면서 롯데가 지난 2014년부터 설상 종목을 300억 이상 통 크게 지원해온 사실도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런 꾸준한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스노보드 알파인 종목에서 김삼겸 선수의 은메달, 또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종목에서 유승훈 선수 동메달, 이렇게 값진 메달로 성과가 돌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롯데는 스키협회를 통해서요,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한테 금메달 3억 원, 은메달 2억 원, 동메달 1억 원 등의 포상을 약속을 했고요. 이미 은메달과 동메달 수상자들에게는 그런 포상금 지급을 이미 했다고 합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그간 우리 선수단이 강세를 보인 종목이 아니었던 설상, 그것도 스노보드 종목에서 이렇게 연이어 승전보가 들어오는 데에는요, 이른바 달마 퀴즈들이 주축이 됐다. 이런 보도가 또 이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이 한 불교 관련 SNS 계정에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이 모두 예전에 달마배 이 스노보드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는 이른바 달마 퀴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와서 이제 좀 관심이 집중이 된 건데요. 이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라는 건요, 불교계가 2003년부터 20년 넘게 개최해온 국내 최대 스노보드 대회입니다. 그 중심에는 스노보드의 대부라고 불리는 호산 스님이 있는데요. 1995년경 이 스키장 측 요청으로 무사고 기도를 한 것이 계기가 되면서 이 스노보드에 빠져들었다는 호산 스님은 국내 대회가 없어 실력을 양성하지 못하는 젊은 선수들이 안타까워서 2003년 조계종의 지원을 받아 처음 대회를 창설했습니다.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에서 이번 대회 한국 첫 메달이자 한국의 올림픽 통산 400번째 메달을 딴 김상경 선수, 또 빅에어에서 한국 여자 스키 스노보드 선수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수석한 유승은 선수, 한국 스키 첫 금메달의 주인공인 하프파이브의 최가운 선수 등 우리 스노보드 대표 선수 중 상당수는 바로 이 달마배 대회 출신인데요. 관련해서 호산 스님의 과거 얘기 좀 더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만학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청소년들 또 선수들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회로 역사를 쓰게 됐고요. 많은 좋은 선수들이 달마배를 통해서 발탁이 되는 그런 대회로 많이 알려져 있는 스노보드도 선수들의 그런 이제 마음을 함께 하자는 뜻에서 스노보드 대회를 하게 됐고요. 여력이 되고 힘이 된다면은 달마 스님의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라면은 그게 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들을 다양하게 여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호산 스님은 지금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요, 봉선사의 주지 스님입니다. 최 선수의 금메달까지 우리 선수단이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획득한 메달 모두 4개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달리스트 중에 3명이 10대입니다. 앙팡 테리블, 무서운 Z세대의 활약이 유독 돋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땄는데요. 메달의 주인공들 중 이 김삼겸 선수를 제외하면 모두 10대입니다. 오늘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빙상 종목 첫 메달로 이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동메달을 따낸 임정원 선수는요, 2007년 10월생입니다. 이번이 첫 올림픽 출전인 임 선수는 중학교 2학년 때의 이 정강이뼈가 또 1년 뒤엔 발목이 부러지는 이런 시련 속에서도 다시 빙판으로 돌아와 이 메달의 결실을 따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품은 유승은 선수 역시 2008년 1월생으로 역시 10대입니다. 이렇게 메달을 딴 10대 선수들의 또 하나 공통점은요, 부상을 딛고 인간 승리를 거뒀다는 점입니다. 유승은 선수 역시 발목과 손목에 철심을 받고 출전을 했고요. 앞서 소개한 대로 최가은 선수도 2년 전에 이 수술과 재활을 거친 바 있습니다. 최가온 선수의 금빛 낭보에 명절 연휴를 앞두고서 정말 대한민국이 들썩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 최 선수가 보여준 경기에 대한 열정 그리고 정신력에 많은 국민이 감동하고 있는데요. 이번 올림픽에서 물론 이제 초반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한국이 따낸 4개의 메달 가운데서 3개를 10대 선수들이 수확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10대들이다 이런 말 지나치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물론 세 사람은 10대고 또 37살 김상경 네, 선수도 있죠. 네. 그리고 노장톤을 발휘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10대들 보통 생각을 하면 좀 허약하다, 나약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그 메달을 딴 선수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 나약하지 않다. 그리고 아주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죠. 그 메달을 딴 최가운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최가운 선수가 그때 스위스 그 월드컵에서 부상을 당하고 나서 한 1년 동안 병상에 있는데 굉장히 무서웠다고 해요. 네. 내가 다시 스키를 탈 수 있을까? 그런데 한번 정면 돌파를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다시 시작을 했다는 것이고, 클로이 김 선수를 우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 클로이 김을 우상으로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는 그 강한 정신력, 그러니까 그 클로이 김 선수도
다른 대회에서 1차 시도, 2차 시도에서 실패를 해도 3차 시도에서 결실을 많이 얻어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강한 정신력, 그런 어떤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이 또래 10대들에게 저는 상당히 지금 희망을 주고 열정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의 10대들이 딱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불굴의 의지라는 것이 기성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금의 MZ세대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도 그 못지않은 상황이 있구나. 그리고 이번에 너무나도 감동적인 드라마를 이렇게 써내고 또 국민들께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해준 이 10대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모텔에서 치사량의 약물을 넣은 음료를 마시게 해서 20대 남성 2명을 연쇄살인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 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고의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결국 범행의 고의성에 대한 의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피의자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상해치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피해자들하고 의견 충돌이 있어서 재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잠재우기 위해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넸다. 그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죽을 줄은 몰랐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살해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김 씨의 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여러 정황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첫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김 씨가 약을 타서 준 음료를 마셨던 피해자는요, 의식을 잃고 쓰러졌지만 이틀 만에 회복을 했는데요. 그 이후 지난달 28일 이뤄진 두 번째 범행부터는 김 씨의 수법이 더 치밀하고 악랄해졌습니다. 김 씨는 이번에도 약물을 탄 음료를 20대 남성 피해자에게 건넸는데 1차 범행 때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약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남성, 다음 날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세 번째 범행 역시 2차와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졌고요. 역시 20대 남성인 피해자,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2, 3차 범행 때 쓴 약물의 양이 1차에 비해 크게 늘어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씨 주장대로 단순히 갈등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잠재우려 했다면 굳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분량을 투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데요. 결국 경찰은 약물 투여량이 급증한 게 1차 때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실패하자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2, 3차에는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써서 살해의 목적을 달성한 게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 주장과 달리 2, 3차 범행 때는 피해자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서 약물을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해치사가 아닌 고의적 살인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의의 계획 범죄로 의심되는 정황 또 있습니다. 김 씨가 두 번째 범행 당시에 모텔을 빠져나와서 이 피해자 남성한테 먼저 가겠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른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듯한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CBS 노코뉴스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달 28일 두 번째 피해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먹인 뒤 혼자 모텔을 빠져나온 김 씨는 피해자에게 술에 너무 취해서 계속 잠만 자니까 나는 먼저 갈게라는
SNS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김 씨가 술과 함께 마실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약물을 남성에게 건넨 뒤 현장을 빠져나가면서는 태연이 별일 없다는 듯 연락을 취한 건데요. 강력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한 현직 경찰은 CBS 노컷뉴스에 피의자로서 일종의 알리바이를 남기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범행 후 행적 중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CCTV 등을 통해 김 씨가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현장을 빠져나오며 빈병 등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퇴실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증거인멸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 씨가 범행 후에 무언가에 쫓기듯 서둘렀다라는 목격자 증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마지막 범행 당일인 지난 9일 오후 10시가 좀 넘은 시각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나온 김 씨를 태웠던 택시 기사는요. 여성이 택시를 타자마자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라고 했다면서 뭔가에 쫓기는 듯 보였다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 여성을 태우고 2km 정도를 9분간 주행을 했다. 통상 목적지가 멀면 빨리 가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빨리 좀 가달라고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첫 번째 범행을 통해서 이미 이 약물을 탄 음료의 효과를 알고 있던 점, 또 약물을 탄 음료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이후에는 빈병을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결국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지금까지 파악된 사례들 외에도 추가 범행과 피해 여부도 수사 중인데요. 지난 10일 이뤄진 김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범행에 쓴 빈병뿐 아니라 똑같은 드링크 음료 여러 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 씨는 약물을 먹인 건 3명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우선 상해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지만 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계 소식입니다. 축구 국가대표의 공격수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울버햄птон 원더러스 소속 황희찬 선수가 국내의 한 차량 의전 서비스 업체에게 이른바 슈퍼카 의전 갑질을 했다. 이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업체 측은 황 선수가 차량 업그레이드 요구, 슈퍼카 방치, 또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10억 원대의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황 선수 측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주장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이번 논란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요. 이번 황희찬 선수의 의전 갑질 의혹은 양측이 2024년 계약을 맺은 국내 한 차량 의전 서비스 업체의 폭로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5월 31일 황희찬 선수는 2024-25 시즌을 마치고 한국에 체류하면서 8억 6천만 원짜리 슈퍼카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황 씨는 당시 차량이 연료 부족 상태인 줄 모르고 서울 영동대교에 진입했고 결국 엔진이 손상돼 차는 다리 위에서 멈췄다고 하는데요. 이에 황 선수는 업체 측에 이 엔진 경고등이 들어온 계기판 사진과 또 위치 지도를 보내며 출동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업체 측은 황 선수가 영동대교 북단에 비상등만 켠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나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의전업체 측은요. 황 씨 측이 개인적인 일에도 갑질을 일삼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황 선수가 10번 이상 크고 작은 사고를 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의전업체는요. 2024년부터 이 황희찬 선수 측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의전용 차량 총 22대를 제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황희찬이 1년간 슈퍼카를 몰고 다니면서 범퍼 파손 3회, 휠 파손 4회, 엔진 전기장치 손상 그리고 시트 오염 등 10회 이상 크고 작은 사고를 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또 이 황 선수의 공식 일정뿐 아니라 여행, 골프장, 조부 장례식 등 비공식 일정에도 이 최고급 차량 지원과 의전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며 이 황희찬 선수 측이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의전까지 요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는데요. 지난해 10월 업체 측이 황 선수 측으로부터 매니지먼트 해지 통보를 받으니 일방적 계약 파기로 1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이 황 선수 관련 측근을 상대로 사기와 협박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황희찬 측도 즉각 반박하고 나서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네, 황희찬 선수 소속사는 이번 의혹을 스타 선수의 지위와 선행을 역이용한 악의적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슈퍼카 방치 의혹에 대해서는 차량이 고장난 뒤 바로 떠나지 않고 비상등을 켠 뒤 갓길에 정차해 업체 대표와 통화하며 견인차 도착까지 약 15분간 차량 안에서 대기했다고 했습니다. 또 보험 처리도 계약서에 따라 업체 명의로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적 용무 동원 및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먼저 요청한 적이 없고 업체 측이 홍보와 영업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지원했다며 오히려 황씨 소속사 측에서 업체 측 임직원에게 9차례 이상 영국 현지 경기 스카이박스석과 숙박, 식사 및 격려금조로 1,1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 해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계약서상 기간 1년이 만료돼 자동 종료된 것이라면서 이 업체 측이 계약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씨 측은 이 업체 측이 계약 파기에 대해 앙심을 품고 허위 내용으로 음해하고 있다면서 사기,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그중에서도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직 국회의원 87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검찰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 뭉쳐서 그야말로 매머드급의 모임을 출범시킨 겁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주장하긴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사안을 본격적으로 여당 의원 다수의 힘으로 공론화하겠다 이겁니다. 네, 이 대통령 기소 사건 공소 취소 모임에는 민주당 전체 의원 162명 중 절반이 넘는 87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은 대장동과 성남FC,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총 12개 혐의, 8개 공소 사실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죠. 현재는 대통령 임기 수행으로 재판이 모두 중단된 상태지만 여당의 공소 취소 모임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검찰이 공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면요, 법원은 더 이상 죄의 유무를 살피지 않고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려서 재판 자체가 그걸로 종결됩니다. 결국 공소 취소, 사실상 피고인들에게 무죄나 마찬가지의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다른 어느 권한보다도 사법적으로 공정하고 또 엄정하게 결정되고 행사돼야 하는데요. 그런데도 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대통령을 위한 방탄용이다, 이런 비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이 대통령이 임기를 끝낸 후에도 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라며 비판했습니다. 입법부 의원들이 행정부 검찰을 압박하는 건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도 안 맞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소 취소 모임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검찰을 도구화했다며 그것을 바로잡는 일을 국회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이 변호사 출신으로 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은 전 국민이 투표해서 국가 원수를 정했는데 국가와 행정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가 사법부에 발목 잡혀 있는 행태가 오히려 삼권 분립에 맞지 않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가 됐더라도 당선되는 순간 이 공소 취소되는 것이 헌법 논리에 맞다면서 공소 취소를 하고 나서 이 대통령이 퇴임한 다음에 행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다시 기소하면 된다는 게 이 기본 원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친명계라고 분류되는, 물론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부정을 하지만요. 어쨌든 언론이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의원 87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그런 건데, 말이 오구지 결국 정권의 어떤 또 여집권당의 대규모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 거는 검찰에 대한 일종의 압박 아니냐, 이런 또 야당으로부터는 그런 비판 섞인 지적도 나오는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야당이야 뭐 그런 비판 충분히 네.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만 네.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 80분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모임까지 만든 이유는
명백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로부터 이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그 검찰이 결국은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 보복용 기소를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 국정의 발목 잡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고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직을 보호하는 헌법 84조의 그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 또 일부 또 그 언론에서 대통령직에 대한 이 안정성을 해하는 그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리하게 기소가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결자 해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일부 빅스피커라고 불리는 유튜버들에게 이 위기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권의 경우에는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이 합당 기획 의혹까지 불거졌던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최근 2만 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의 견고했던 영향력에 흠집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통계 분석 사이트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요, 이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구독자 수가 최근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2일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전격 제안했을 당시 구독자는 231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준 229만 명으로 감소하면서 20여일 만에 2만 명이 빠져나간 셈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을 했죠. 이 뉴스공장이 개설 이후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감소세를 보인 수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해당 채널 구독자는요, 지난달 이 채널 개설 이래 최대치인 231만 명을 기록한 뒤에 약 한 달간 가까이 정체 상태였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합당 논란 속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자 하루 만에 10,000명이 구독을 취소를 했고요. 이틀 뒤 어제 기준으로도 10,000명이 또 추가로 빠져나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기에 이 구독자 감소 배경으로 김 씨의 전준철 추천 옹호 이 논란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전준철 변호사는 이 정청래 대표가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을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주장을 한 이 쌍방울 측을 변호했다는 그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친명계의 반발과 비난을 불렀던 인물입니다. 관련해 김어준 씨는 어제 방송에서 전준철 변호사를 걸러냈어야 하는 건 청와대 민정실이라면서 사실상 정청래 대표를 엄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여권 내부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추가 구독 취소가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최종 결론을 내렸잖아요. 네. 그걸 살피지 못했다고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일단락되어야 할 정도의 일이거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전 변호사가 본인들은 문제없다고 생각해도 걸러냈어야 하는 건 청와대 민정이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통합 추진을 천명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도록 합시다. 아까 들려드린 김어준 씨의 녹취는요, 어제가 아니고 그제 방송됐던 거기 때문에 바로잡겠습니다. 이 구독자 수의 감소 배경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이번 현상은 김어준 씨의 위상이 뭔가 좀 흔들리는 그런 징표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유튜브는 한 번 구독하면 잘 해지하지 않는데 이번엔 적극적인 비토가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고했던 지지층 일부가 움직였다는 분석입니다. 또 친여 성향의 한 유튜버도 SNS에 김어준이 다시 킹메이커가 되려 했지만 실패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김어준의 시대가 급격히 저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 오래 활동한 한 인사는 한국일보에 김어준의 기세가 꺾인 건 맞지만
한 번 실패했다고 영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여전히 타율은 압도적으로 높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번 구독자 수 감소가 일시적 조정일 뿐 여권 내 김 씨의 영향력은 여전하다는 해석입니다. 김어준 씨와 관련해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현상은요. 이른바 친여 유튜버들 사이에서 김어준 씨에 대한 공격이 횟수가 늘고 또 그 수위도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과거 김 씨와 함께 나는 꼼수다를 진행했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선출 권력이 아닌 김 씨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여당 정치인들이 더 이상 김 씨 방송에 출연해 휘둘려선 안 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방송사 기자 출신으로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고발뉴스 이상호 씨 등도 공개적으로 김 씨를 비판했습니다. 보수 유튜버 관련 소식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어제 국회에 보고를 했는데요. 지난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이 피습 사건을 당했을 때 그 범인, 그러니까 테러범이 고성국 씨를 비롯해서 보수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정보위의 여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모 의원께서 테러범이 고성국과 사전 협의한 정황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정원은 고성국의 영향을 받은 것, 즉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한간에서 일고 있는 고성국과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확인하였고, 고성국 TV에 실제로 방문했던 사실, 즉 테러범 김이 고성국 TV에 방문했던 사실까지 일부 확인하였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정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이 고성국과 테러범 간의 통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테러범이 고성국 TV 유튜브 스튜디오를 방문했던 사실까지 확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한 국민의힘 소속 정보위원은 SBS에 테러범 김 씨와 고성국 씨가 직접 연락했는지에 대해선 국정원이 확인된 바 없다고 했고, 고성국 TV 방문 여부에 대해서만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민주당 박 의원의 설명과는 다소 다른 내용을 전했습니다. 오늘 고성국 씨는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성국 씨는 오늘 오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김 씨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 아들로부터 테러 이후 연락이 온 적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테러 발생 5일 후 고성국 TV 대표 번호로 전화가 가능하냐는 문자가 와서 이 채널 본부장이 아들과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고 씨는 이 본부장이 이후 열흘에 걸쳐 추가 통화를 했는데 더 이상 연락이 없어 해프닝으로 끝난 사안이라면서 이 김 씨와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또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과 또 일부 보수 매체들로부터 사실상 정권의 상황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비판 섞인 어떤 지적까지 받을 정도로 여권의 정치적인 어떤 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로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그런 인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종합특검의 후보 추천 문제 등을 놓고서 사실상 친명계보다는 정청래 대표를 지원하는 그런 성향의 어떤 발언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인사들로부터 좀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 진보 성향의 유튜버들로부터 강한 어떤 견제와 그다음에 비판 섞인 그런 지적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특히 오늘 나온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인지 김어준 씨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최근에 갑자기 2만 명이나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금 이런 보도까지 나온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소위 유튜브 등의 어떤 뉴미디어 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다. 이런 것은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 과정 속에서 뭐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상당히 많은 유튜버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앞장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동의하는
뭐 지지층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저는 정치권에 특히 뭐 이 각 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이런 정도를 얼마든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인 수용 또는 비판적인 지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것들이 당원들의 집단지성에 충분히 맡겨져도 걸러질 수 있는 내용들이지 이것이 무조건 지금 뭐 그 민주당은 김어준 씨 또는 국민의힘은 뭐 고성국 씨 등의 아주 강력한 파워 유튜버들의 주장에 일반적으로 일률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관련을 유튜브로 다루는 보면은 두 갈래가 있죠. 한 갈래는 이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유튜브를 하면서 본인의 의정 활동을 홍보를 하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일종의 평론가들이 그 유튜브를 하는 경우예요. 그 경우는 어떤 뭐 대한 언론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가 대한 언론이라고 하면은 어떤 감시를 하고 비평을 하고 또 그런 데서 그 역할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거치지 않고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해버리면은 현실적인 참여를 하면은 기존에 그 같이 있던 시청자들 중에서 강성 시청자들 그 시청자들의 욕구에 따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진보 보수로 나누면은 그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평론가들이 하는 유튜브는 현실 정치 참여를 좀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어서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솜방망이 또 늑장 징계 논란이 일고 있는 민주당 소식입니다. 어제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 국정감사 기간에 자녀의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일으킨 최민희 의원, 또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요, 최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 의원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심사를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 모두 친정청래계로 꼽히는 인사라는 점을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장경태 이 두 의원에 대한 이 어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약 7시간의 회의 끝에 나왔습니다. 두 의원은 각각 심판원 회의에 또 직접 출석해 소명했고요. 회의 결과는 최 의원에겐 품위 유지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고 이 장 의원 건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 기관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아 이 논란에 휩싸였던 최민희 의원에 대한 경고 징계는 민주당 당원 당규와 윤리규범에 나와 있는 이 당 품위 훼손 징계 수위 중에 가장 낮은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당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성희롱, 성폭행, 성비하 발언 등 이 직간접적인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비위 정도에 따라서 견책이나 경고, 3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 그리고 가장 높게는 제명 처분까지도 내릴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이 최민희 의원이 같은 의혹으로 이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 의해서 고발이 된 점, 그러니까 이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해서 경찰에 고발까지 당한 상태라는 점을 들어서 이거 좀 솜방망이 징계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 지난해죠. 이 의혹 관련한 야당의 비판과 이 최민희 의원의 사과 발언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퇴하세요. 저는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입니다. 최수진 의원님 그만.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러세요?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퇴하셔야 됩니까 이거는? 저는 딸이 국감 기간 중에 국회에서 결혼하는 것을 말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민희 의원에 대한 경징계도 그렇지만요, 이 장경태 의혹의 성추행 의혹 건은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 정청래 대표가 이제 당 차원의 조사를 지시를 했죠. 그러고 나서 2달이 넘도록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는 아무런 결과나 조치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던 당시 정청래 대표는 즉각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하면서 빠른 문제 해결에 나서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7일 정 대표의 지시가 있은 뒤 어제까지 77일이 흘렀지만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어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탈당한 김병기, 강선우 의원에 대해선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면서도 이보다 일찍이 논란이 된 장 의원에 대해선 결론 시점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해지고요. 한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원에 장 의원에 대해선 피해자 측과 팽팽한 주장들이 있으니 수사기관이 아닌 윤리심판원에서 결론을 내릴 수 없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심사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장경태 의원에 대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처분이 늦어질수록 피해자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9 이 단독 보도를 통해선 피해자 측이 당 윤리심판원에 보낸 의견서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피해자 측은 A4 용지 11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무너져가는 삶을 겨우 지탱하고 있다며 바라는 건 범죄에 합당한 처벌과 일상으로의 회복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 사건 당의 상황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진술을 담았습니다. 이 피해자 측은 남성 비서관이 자리를 옮기면서 장경태 의원이 굳이 피해자 옆에 앉게 됐다며 그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고 했고 공개된 영상에 거부 의사가 명확히 녹음이 돼 있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장경태 의원과 달리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신속한 제명 결정이 있었던 무소속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요. 설 연휴가 끝난 뒤에 국회에서 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 보고돼 설 연휴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전망인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오늘 언론들을 통해서 경찰이 작성한 강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 내용들이 줄줄이 전해지고 있고요.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 씨가 경찰의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했다는 소식도 새롭게 전해졌는데요. 남 씨는 앞서 경찰에 강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전세 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김경 전 시의원에게 받은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은 이 강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도 2번이나 적시되어 있습니다. 강 의원은 전세 자금을 시부상 보조금으로 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런 강 의원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 중 하나로 꼽으며 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이 반성 없이 일관되게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이 강 의원이 수수한 금액을 자신의 전세 자금으로 소비하는 등 그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특정된다고도 적시했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의 주장 대부분을 거짓으로 판단을 하고요. 또 부인하는 태도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쇼핑백에 돈이 들어있었다는 사실 3개월이나 지나서 알았다는 강 의원의 진술 역시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네,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 사이 1억 원이 오간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가 된 건데요. 이 경찰의 영장 신청서에는 당시 김경 전 시의원이 이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만나서 다른 시의원이 강서구청장으로 출마할 예정이다라는 점으로 언급을 하며 자리가 비지 않느냐, 그 자리에 넣어주면 큰 거 한 장 하겠다라는 취지로 공천을 청탁했다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강 의원이 한 차례 고민을 좀 해보겠다라고 답을 한 뒤에 당시 다시 공천 헌금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남 씨에게 김 전 시의원과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지시를 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영장 신청서 내용은 어디까지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금 피의자 신분의 김경 전 시의원, 그다음에 남모 전 사무국장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어디까지나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 최민희, 장경태 의원의 징계권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기간 중에 자녀의 축의금을 받았다, 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된 거죠. 최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경고를 했고. 그다음에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데 아예 결론을 내리지 않고서 더 조사하겠다. 지금 이렇게 결론 아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좀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솜방망이 징계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당이 너무 이런 징계와 관련돼서 늑장 조사하고 있고 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뭐 일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송구하다 이런 말씀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르게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이 어떤 징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렇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당에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지금 이번 이 징계와 관련해 가지고 약간의 오해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개파와 관련돼 가지고 윤리심판원이 뭔가 좀 머뭇거리고 있는 거 아니냐, 봐주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징계와 관련해서는 개파 문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네. 징계 양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윤리적인 기준이 있고 또 법적인 기준이 있을 수 네네. 있습니다. 지금 당에서 하는 것은 법적인 기준의 양형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청래 대표와 가까워서 좀 가볍게 처벌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뭐 김병기, 강선우 의원과 또 비교를 해서 그런 말이 나오고 네. 또 지금 윤리심판원장이 한동수 심판원장이 정청래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 어떤 징계를 한다고 기준 없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 당에 다 윤리규범이 있고 윤리규범에 따라서 하는데 민주당 윤리규범에도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딱 저촉이 되는 거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그러면 당연히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약한 걸로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피해를 봤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해자가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그 피해자가 계속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이번에는 15.6%의 시청률로 자체 최고를 기록한 어제 TV조선 미스트롯4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수희, 최진희, 김연자, 김영임 정말 레전드급의 선배 가수들 노래로 대결을 펼친 어제 무대였는데요. 첫 번째로 이 엘리야와 염유리가 김수희 씨의 지금은 가지 마세요를 재해석해서 불렀습니다.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나간 여인이 되어 여인 가슴으로 넘었습니다. 지금도 창밖에 비가 내리고 우리 이별을 잊게 하는데 그리운 사람 되어 떠나지 말고 가더라도 지금은 가지 마세요. 이 맞대결의 승자는요 바로 염유리 씨였습니다. 이어 이소나와 김다나가 이 김수희의 또 다른 명곡이죠. 이 애모로 맞붙었는데요. 이 대결에선 또 이소나 씨가 승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얼마만큼 나도 살아야 그대를 잊을 수 있나.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괜찮아질까.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가. 이소나 씨와 그다음에 김다나 씨는 정말 김수희 씨가 애모를 불렀을 당시의 그런 모습을 저렇게 표현을 하면서 나왔군요, 분장을. 길려원 씨 같은 경우는요, 이 레전드 최진희 씨의 노래로 중간 순위 1위에 또 올랐습니다. 네, 이 김혜진, 길려원이 대결을 펼친 곡은요, 최진희 씨의 미련 때문에였습니다. 결과는 길려원의 승리였습니다. 이 길려원은 몰표를 받아서 1라운드 전체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윤윤서와 저구는요, 이 최진희 씨의 또 다른 노래죠. 꼬마 인형으로 대결을 펼쳤는데 놀랍게도 마스터 점수 125점 대 125점, 이 사상 초유의 동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진희 씨 노래들로 펼쳐진 무대도 보시겠습니다. 나의 두 뺨 위에
미련 때문에 미련 때문에 난 홀로 말았다. 밤은 지나고 새벽 먼 길을 떠나갈 사람이여 부서지는 모래성을 쌓으면 또 쌓으면 꼬마인 형은 가슴에 안고 나를 기다릴래요. 18년차 베테랑 현역 윤태화는 25년차 실력파 가수 유미와 대결을 펼쳤습니다. 최진희의 명곡 사랑의 미로를 불렀는데요. 윤태화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야 사랑의 미로야.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건강하게 명절 보내시고요. 이 병원연 붉은 마래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저희는 16일과 17일은 쉬고 연휴 마지막 날인 수요일 18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